여러분 안녕하세요. EJU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 원포인트 강의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이라고 하시면 요 한자 그대로 이제 빛으로 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빛을 받아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동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발음 어떻게 하느냐? 고우세이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코코세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코코세이에서 중간에 코자를 고자로만 바꾸시면 발음이 코고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식물에서 일어나죠. 식물이나 아니면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이 가능한 원생생물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광합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파트와 그리고 빛이 없이도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합성하는 과정,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명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반응이다라고 하는 명호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는 부분은 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반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니까 일본에서 명반응이다, 안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반응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의 광분해라고 해요. 물이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수소는 NADP라고 하는 수소 전달 효소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O는 산소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을 하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 공기가 맑은 이유도 이렇게 광합성을 이용한 새로운 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와 함께 ATP가 만들어지고, 이 ATP와 NADPH에서 나온 이 수소 이온이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옆에 안반응이라고 하죠. 이 안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스트로마라고 하는 엽록체 속의 기질 부분, 즉 액체 부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 무기물이죠? 탄소 하나의 무기물인데 얘가 들어와서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뱅글뱅글 돈다. 즉 우리 호흡에서 봤었던 구연산회로처럼 계속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생산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탄소 6개 C6H12O6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NADPH에서 나온 수소이온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ATP가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반응에서 나온 ATP와 NADPH가 안반응에서 소비가 되면서 다시 명반응에서 충전을 하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안반응의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명반응에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생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광합성하면 빛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탄수화물로 바뀌는 과정은 빛이 없이도 일어나는 안반응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빛이 없는 곳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합성할 수 있지 않나요? 빛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안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주는 요 ATP와 NADPH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 머지않아서 안반응의 활동도 중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명반응과 안반응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광화학계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켈빈 벤슨 회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켈빈 벤슨 회로에서 이산화탄소 6개가 탄수화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명반응이라고 불리는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전달계는 우리 호흡에서도 전자전달계가 있었죠. 그때 어떤 것이 나왔었느냐?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의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수소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ATP 합성 효소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ADP를 ATP로 합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엽록체 속에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쪽 부분은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겠고 바깥쪽 부분은 바로 엽록체의 기질에 해당하는 스트로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틸라코이드 막에는 누가 있느냐? 광화학계 2라고 하는 애와 광화학계 1이라고 하는 애, 그리고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ATP 합성 효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광화학계 2를 우리나라에서는 광계 2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광화학계 2에서는 먼저 빛이 들어와서 빛을 받게 되면 이 광화학계 2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A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클로로필 A에서 빛을 받아서 12개의 물 분자를 6개의 산소와 24개의 수소 이온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이 분해가 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물의 광분해라고 합니다. 자, 물이 빛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요 산소가 발생이 되죠. 이때 발생된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잎에 있는 구멍,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무에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생된 전자는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쭉 가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곳을 전자가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전자전달계는 전자가 지나갈 때마다 밖에 있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안쪽은 상대적으로 수소이온의 고농도가 될 거고 바깥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소이온도 확산에 의해서 퍼지려고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전달된 전자는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광화학계 1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광계 1이라고 하죠. 이 광화학계 1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도 빛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얘도 빛을 받긴 하지만 물을 분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광화학계 1에서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광분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일어나느냐? 광화학계 2에서만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빛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빛을 받아서 여기 NADP라고 하는 수소 전달 효소를 아까 전에 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한 이 H+와 합성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NADPH다라고 하는 요 합성 효소로 만들고요. 얘를 나중에 암반응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또 전자를 만들게 되고 이 전자를 돌리고 하면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나온 전자들 그리고 광화학계 2에서 날아온 요 전자들을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 NADPH에 합성하는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 수소이온의 농도는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ATP 합성 효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ATP 합성 효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확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이동하려고 할 거고, 이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마다 ADP를 ATP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NADPH와 ATP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시면요, 광합성에서 빛을 받아서 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물의 광분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광화학계 2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전자가 이동하면서 안과 밖의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만들고 이 전자를 모아서 NADPH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리고 이 수소 농도의 차이 때문에 ATP 합성 효소가 작동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암반응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암반응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켈빈 벤슨 회로다 라고 하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자, 켈빈 벤슨 회로라고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먼저 탄소 고정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탁 잡아서 고정을 시킨다. 다 고정을 시켜서 얘를 뭘로 만든다? 쩔뚝쩔뚝 모아가지고 얘를 탄소 6개짜리의 탄수화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소
고정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이산화탄소 6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탄소 5개짜리 6개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탄소는 30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6개의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왔으니까 총 탄소가 36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로 바뀌느냐? 탄소 3개짜리 분자가 12개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36개 맞죠? 그럼 이 과정에서 ATP와 NADPH가 합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H 플러스 12개가 물 분자 6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여전히 탄소 3개짜리 12개의 분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탄소 3개짜리 2개가 모여서 탄소 6개짜리 C6H12O6로 바뀌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 포도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탄소 3개짜리 10개의 분자가 쭉쭉쭉쭉 이동을 하면서 또 ATP 6개를 쓰면서 이번에는 탄소 5개짜리 6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산화탄소 6개가 들어오면서 탄소 3개짜리 12개 분자로 바뀌는 과정, 이렇게 사이클이 돌면서 반복되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6개의 분자가 탄수화물, 탄소 6개짜리 큰 분자로 바뀐다. 즉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동화 과정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제유에서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다 물어보지 않고 켈빈 벤슨 회로에서는 이산화탄소 6개 분자가 포도당 한 분자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ATP와 NADPH 이런 것들이 이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탄소 고정이다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이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 보시면요.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6개와 물 분자 12개가 만나고, 그리고 이것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즉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작동을 하죠? 우리 암반응이라고 불렸던 켈빈 벤슨 회로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H2O 12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작동했다? 명반응이라고 불리는 물의 광분해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들이 뭘로 바뀌느냐? C6H12O6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이 포도당은 어디서 했다? 네, 우리 역시 켈빈 벤슨 회로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H2O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역시 켈빈 벤슨 회로에서 나오고, 6개의 산소는 네, 물의 광분해에서 나왔죠. 어떤 물질이 어디서 소비가 되었고 어디서 생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느라고 여러분들 뭐 디테일하게 한 설명은 생략을 했는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유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셔서 염두를 하셔야 되고, 원포인트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포인트만 잡아준다. 최소한의 이해와 그리고 전체적인 생물 공부의 가이드 정도만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요 강의만 보고 이제유 전체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